노무현. 그는 한국 정치사에 돌연변이처럼 등장한 아주 특이한 대통령이었다. 먼저 그는 엘리트가 아닌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온갖 화려한 이력을 남기며 데뷔한 전임 대통령들과는 달리 상고 졸업이라는 딱지를 달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시민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인 이회창이라는 거목을 거꾸로뜨리고 한국의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것은 마치 한국 사회의 힘없는 자들이 기득권층을 쓰러뜨린 혁명과도 같은 일로 기억되었다. 그래서일까? 재임 기간 내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보수 언론과 숱한 보수층 인사들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아니, 공격이라기보다는 복수의 성격을 띤 린치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보수 신문들은 끊임없이 그를 옹졸한 대통령, 말 많은 대통령, 경망스런 대통령 등의 수식어를 사용해 삐딱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였고, 노무현은 보수 언론들의 이런 대접에 그야말로 딱 들어맞는 옹졸함과 가벼운 언변을 쉴 새 없이 내보였다. 결국 대다수의 국민들은 혁명의 상징과도 같이 받아들였던 그에게 완전히 등을 돌리고 말았다. 심지어 노무현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사람들조차 그를 떠나는 것만이 자신의 사회 경력, 아니 인생살이의 해답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엔 국회의원들까지 집단으로 노무현이 만든 열린 우리당을 떠나갔다. 그런 일들이 그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의 독설과 강변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수위가 더욱 높아졌고, 특히 자신의 뒤를 이을 대통령 후보군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품위 같은 건 아예 내팽개진 채 징그러울 정도로 악담을 퍼붓었다. 고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정운찬, 정동영, 김근태, 천정배. 너나 할 것 없이 대선 후보에 들면 누구 한 사람, 노무현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노무현의 이런 악담은 고건이나 정운찬이 대통령의 꿈을 접는 결정타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고건을 향해서는 한평생 양재에만 가붙는 해바라기 같은 인물이라며 직격탄을 쐈고, 정운찬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들어와서 받아먹으려 한다는 신랄한 비판을 퍼부었다. 고건과 정운찬은 결국 대통령 후보 사퇴를 선언하고 나서야 노무현의 이런 악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언제 노무현으로부터 해방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었다. 세상이란 이렇듯 미움을 많이 받으면 오히려 지지도 강해지는 법. 노무현과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는 소위 친노 그룹이란 것이 임기 막바지에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의욕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강변했다. 한국 대통령들 중 그 누가 노무현처럼 평범하고 겸손하고 권위를 벗어났으며 개혁 마인드를 가졌는지, 노무현 외에 또 누가 각종 청탁을 비롯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던 부패로부터 멀리 벗어난 사람이 있었느냐고. 사실 그 부분은 맞는 말이었다. 노무현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면에서 민주주의의 한 축을 일으켜 세운 인물이었다. 어쩌면 노무현의 그런 행적이 진짜 민주주의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노무현으로부터 일단 멀어진 민심은 임기 막바지 친노 그룹이 아무리 애타게 외쳐봤자 달밤 논두렁에 개구리 우는 소리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상은 청와대로 들어가는 차 안에서 노무현의 캐릭터와 지나온 길을 하나하나 곱씹어 봤다. 도대체 생면부지의 이 특이한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뭐라면 미국에서 여기까지 자신을 부른 것일까? 그러나 자동차가 청와대 정문을 통과해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 이를 때까지도 어떤 짐작이나 분석도 할 수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변호사님, 먼 여행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짐작대로 노무현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20년도 더 젊은 사람에게 깍듯이 경어를 붙이고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준상은 대통령을 직접 보자 비행기 안에서 읽은 몇몇 신문들에 형성되었던 반감이 사라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대통령이 이토록 겸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선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한 준상은 기분 좋게 고개를 숙일 수 있었다. 자, 앉으십시오. 노무현은 차를 한 잔 권했다. 담배도 한 대 태우세요. 아, 예. 차를 다 마실 때까지 별말이 없던 노무현은 준상이 찻잔을 내려놓고 자세를 바로잡자 나직하고 은근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님, 예. 지금 우리는 미국과 사이에서 아주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준상은 말없이 노무현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했다. 미국과의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외무부 장관이나 외교안보 보좌관과 이야기를 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보스턴의 로펌에 있는 자신을 불렀단 말인가. 노무현은 담배를 하나 빼물었다. 권총처럼 생긴 라이터를 담배 끝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자 불길이 확 일었다. 이 변호사는 이토록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런 무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의 참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생각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미국의 사법제도와 절차를 잘 알고 있는 이 변호사님과 직접 의논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범인 인도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준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한미 간에 실제로 범인 인도가 이루어질 때 관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조항이나 양쪽 실무진의 입장과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주 까다로운 범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반드시 데려야 할 사람이죠. 물론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란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상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는 건 바로 이 변호사님이 정부의 관리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제껏 상황이 몇 번이나 뒤바뀌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법조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미국인들은 법을 잘 지키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변호사들이 재판을 마치 자기 불알 주무르듯 하더군요. 준상은 대통령이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있다고 생각했다. 미국 사법부에서 한국 정부의 범인 송환 요청을 거부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거듭된 송환 재판에서는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분명히 판결했는데 그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재산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누가 어떤 유수를 부렸는지 우리 정부가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준상은 대통령이 최근의 재판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음을 알았다. 대통령의 심정을 정리하자면 미국에서 범죄자를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변호사에 휘둘린 미국 사법부에서 부당하게 내주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미국 법이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우리 법조인들 중에도 데려올 수 있다 없다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 변호사님이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과연 범인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아예 불가능한지를 좀 정확히 판단해 줬으면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하는 시한이 있습니까? 금년 11월까지는 돌아와야 합니다. 범인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인가요? 어릴 때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가서 현재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좀 더 생각하고 나서 내일 오전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범인에 대한 단 한 장의 서류도 내놓지 않은 제 말을 끝냈고 준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